반갑습니다. 우리 전부 이렇게 어쨌든 현실에서 공론장을 만드는 일을 하건 갈등 조정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아까 그 청년처럼 갈등과 관련된 연구를 하든 다들 갈등 조정과 공론장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이신 것 같아요. 서로를 환영하고 함께 만나서 반갑다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원래 포럼을 시작을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길 안내 역할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래 포럼이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대체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 우리가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갈등 현실과 갈등 전환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뭐 쭉 해가지고 주로 갈등 현상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갈등 해결의 지혜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갈등 관련해 가지고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모셨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날짜를 보면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이에요. 대개는 그죠? 7월 2일, 8월 6일 이렇게 저녁 7시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12월 달만 금요일에 해요. 그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금요일 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차례 전부 출석하시면 지난번에는 제가 쓴 책하고 공론장 백서를 선물로 드렸었는데 올해는 무엇을 드릴까 저희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갈등 해결과 갈등 전환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런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과 원인, 그다음에 갈등 현상과 갈등 해결 현황에 대해서 갈등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율적 갈등 해결의 필요성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그리고 공론장과 갈등 전환적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다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고 심각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기술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의 측면에서도 과거뿐만 아니라 현실, 미래까지도 이렇게 시간축으로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존 질서는 굉장히 약화되는데 새로운 질서는 출현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굉장히 심한 측면이 있죠. 그런가 하면 기존의 갈등에다가 새로운 문제가 출현하면서 뭐 코비드라든지 기후위기처럼 이전의 이념 갈등이라든가 뭐 지역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갈등에다가 세대나 성별이나 이런 갈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또 새로운 갈등이 그 위에 얹혀지는 형태가 되면서 갈등이 누충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권력 변화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산업사회에 기반한 권력 관계로부터 디지털 전환 사회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에 할 것 없이 권력 관계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권력 관계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통적인 갈등 해결 자가 있죠. 행정이라든가 사법같이 이런 전통적인 갈등 해결자의 역량의 한계, 또 권위의 상실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전통적인 갈등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식인이라든지 전문가의 역할도 축소가 되고 권위를 많이 상실해왔던 것도 갈등 발생과 심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갈등 현실을 뭐
여러 이제 자료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한 서너 가지 최근 자료만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작년에 이제 6월에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권위가 있는 입소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8개국을 조사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세계 평균이 있고요. 한국이 7개 분야에서 1등을 했습니다. 갈등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갈등 그 자체를 조사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념 갈등도 한국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 심각성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는 거죠. 빈부 갈등에 대해서도 칠레와 더불어서 공동 1위를 했고요. 성별 갈등도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가장 심각한 나라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학력 갈등, 학력 뭐 대졸자, 고졸자 간의 학력 갈등, 그다음에 지지하는 정당 간에도 그 갈등의 심각한 한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나이, 종교. 이 눈에 띄는 게 종교 간의 갈등이, 이전에는 우리 사회는 종교나 인종 간의 갈등은 외국보다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여겼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의 신천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제주도에 이슬람 예멘 그 사람들 들어오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문제도 이제 갈등의 영역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한 점이고, 도시와 농촌 또 전통적인 계급 간의 갈등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영국의 BBC에서도 립소스에 의뢰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27개국 2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공동 1위를 했습니다. 2018년이면 이제 미투 2016년, 17년 미투 문제라든가 정치인들의 성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녀 갈등이라든가 세대 갈등, 빈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된다. 행정연구원 같은 조사기관에서 2018년에 보면 이념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같은 것이 중요한 갈등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성별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별로 역시 많이 다르죠. 역시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갈등의 심각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는 사회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개인이나 집단 간 상호 이해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 각자 이익 추구가 중요한 내용이다. 또 빈부격차다. 이제 빈부격차 같은 것은 이렇게 객관적인 사회적인 조건에 관한 측면이라면, 이해 부족이라든가 이익 추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내용이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이해 부족이라든가 극단적인 경쟁과 이익 추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회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집단으로는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기관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은 상호 이해 부족이라든가 이기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부각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모색해야 될 부분은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주체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신뢰하는 집단 관련해서 늘상 꼴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조사한 건데요. 4월 달에.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 갈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통하고 포용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세대 간의 소통 같은 것이 굉장히 부족해. 이게 동그라미가 크면은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세대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웃 간의 소통이 굉장히 빈약한 것으로
가족이라든가 직장 구성원들 외에는 공동체 내에서 소통이 굉장히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 결성 가정의 자녀라든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적인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소수자에 대한 포용 정도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갈등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갈등의 원인이 대체로 극심한 경쟁 또는 상호 이해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해결해야 될 주체 면에서는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 국회 같은 기관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원인 진단과 해결 주체 간의 모순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비교적 그 이웃이나 공동체 내에서 소통은 굉장히 빈약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 정도도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갈등이 왜 발생했느냐, 뭐 갈등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이렇게 현실적으로 갈등이 많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이런 그 관계라든가 기존의 관행 같은 것이 급격하게 흐트러지면서 진통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차이가 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급격한 사회 변동, 그다음에 사회 변동에 따른 위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에 따른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고 위기에 따른 사회적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위기 상황에 이제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기회를 박탈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연령, 성별, 산업, 직업 등에 따라서 적응 역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런 커진 차이가 갈등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사회 변동은 반드시 권력 관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 변동에 따른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가 드러나고 구세력, 문제 해결 역량이 아닌 세력에 의한 권력 유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도 많이 보는 것처럼 구세력, 구체제가 쉽게 물러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항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새로운 세력 간에 이렇게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갈등의 가장 저류에는 역시 어쩔 수 없이 물질의 흐름, 물질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근대를 얘기할 때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은 뭐 우리가 디지털 혁명 내부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그다음에 우리 실생활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가장 그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이게 이제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도 뭐 주문이라든가 이런 그 일상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밀도라든가 접촉 방식에 있어서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기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생산과 유통, 소비에 있어서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확대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 또 정보 소통에 있어서 편향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죠. 뭐 가짜 뉴스라든가 뭐 확증 편향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수반하는 수많은 의견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옛날에는 모임 하나 오프라인에서 만드는 것이 뭐 1년도 걸리고 몇 년도 걸렸는데 지금은 순식간에 의견 그룹을 형성하고 그 의견 그룹이 정치적인 발언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상도 충돌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오프라인하고 다르게
익명성, 또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니까, 또 자기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가 볼 수 있을 정도 확장성, 그다음에 또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즉흥성,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정치 사회적인 영향력이 한없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그 SNS나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를 조작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AI 자체에 의한 정보의 편향 같은 것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이가 증폭되고 갈등 심화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적인 요인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압도적인 경쟁력과 부의 편중 현상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이런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력하게 부각되는 반면에 전통산업 같은 경우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갈등이 자본과 노동의 전통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자본 내에 기존 산업에 기반한 자본과 그다음에 신기술에 기반한 자본, 또 노동 내부에도 하지만 분화와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정치적인 요인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죠. 대의제의 한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의제가 문제 해결을 못해요. 예, 뭐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다고 막 욕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그 사회가 그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대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대의만으로는. 예를 들면은 이전에 산업사회에서는 동질성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대표하기가 훨씬 더 용이했던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은 백인 백색의 사회에서 그 백인의 요구를 집약해서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갖게 되는 측면이 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아니에요. 20몇 번씩 부동산 정책을 바꿔 가는데도 이게 피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표현은 정치인의 무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문제가 정치인들 몇 명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뭐 거의 5차 방정식 이상이 되면서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부재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폐쇄적인 정치 문화, 그다음에 부정과 비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혐오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 참여율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런 걸 이제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 같은 것도 큰 문제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 아테네 예를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정치 리더의 문제 해결 역량에 한계가 오면서 한계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걸었던 리더에 대한 보편성, 타당성이 이제 오히려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이제 전반적인 기대가 적어지는 반면에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특수이익을 반영하고 친밀성에 기반한 정치 권력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정치가 굉장히 사익화되는, 정치가 갖고 있는 공공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특수한 사람들의 뭐 예를 들면 뭐 남초 현상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수 이익에 기반하고 친민성에 기반해서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중은 언제든지 이렇게 우민화될 수 있고 폭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거르고 이렇게 거기에 공정성을 이렇게 보완해서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이제 정당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당 자체가 사익화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 같은 것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폭민화, 오민화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치 리더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매정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폭민화와 중후 정치의 실제 사례를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 나치의 경험을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위기가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실망이 이렇게 강화되는 가운데서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실제 투표율 같은 것이 실제로 대표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인 무관심이 투표에 참여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소수의 지지 그룹에 의한 정치 권력이 유지되면서 팬덤에 포획된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역량도 문제지만 팬덤에 의해서 소수의 이익을 반영하는 팬덤에 의해서 정치인이 포획된 상태다.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익과 그래서 이성 대신에 감성과 열정, 비난과 혐오에 기반한 대결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성이 확대가 되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대가 혼재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통적인 문제에 새로운 문제가 결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증축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디지털 혁명과 코로나19 등 새로운 위기, 적응과 비적응 사이에 갈등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안과 생존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중심 사회와 새로운 갈등이 이제 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가 가짜 뉴스와 혐오 뉴스 같은 것이 생산되고 유출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디지털 내에서 정치 집단이 쉽게 형성이 돼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래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 중에는 인터넷 모업을 형성한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와 시장에 의한 문제 해결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죠. 이제 국가가 많은 문제 해결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 뭐 인구 문제라 모든 그 가장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국가가 지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가의 한계가 명확하게 부각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국가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생산, 시민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거의 이제 훨씬 더 이전 시대에 비해서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국가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의한 시장의 실패는 옛날부터 얘기되어 왔지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더 행복을 더 증가시킬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증명되는 시간들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전문가에 의한 문제 해결의 한계가 이렇게 노정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정보 사회가 되면서 정보량이 확대되고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전문가의 지식이 상대화되죠. 문제 해결의 권위가 약화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워낙 이렇게 정보 양이 많아지면서 전문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당파성 같은 것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의 신뢰가 역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전문가가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주체가 전문가에서 당사자로 변화되고 오히려 이제 당사자가 전문가의 지식을 취사 선택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전 같으면 전문가의 설득력이 보편성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는 따라서 전문가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 현상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갈등의 중심축이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가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수직적인 갈등이 중심축이었습니다. 공공갈등이. 국가의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과 관련된 문제제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뭐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뭐 부안 방패장 뭐 이런 모든 것이 어떤가요?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주민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잖아요. 권력을 가진 측과 권력이 없는 시민이나 주민 간의 갈등이 중심축이었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서구화된 패턴으로 변환됐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갈등,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과 조직 간의 갈등이 중심인 사회로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IMF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시민사회 내부 분화가 일어나고 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사회가 분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사회 갈등의 굉장히 큰 특징이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고질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념 갈등 같은 것이죠. 네. 경제적인 불평등 같은 것도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는 이념 갈등 같은 경우도 좀 약화되는 듯 하더니 오히려 최근에 또 이념 갈등이 또 극성을 부리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 굉장히 장기화되고 고질화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갈등의 증층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이라든가 빈부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환경 소수자 이런 갈등 위에 최근에 이제 세대, 성별, 종교, 뭐 기후위기, 팬데믹 같은 새로운 갈등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지는 그러면서 갈등과 갈등이 상호작용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사회 갈등 중심으로 이미 이전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사건 중심의 갈등이 있었죠. 부안 사태, 뭐 세월호 사태, 뭐 아니면 뭐 우리 지역에서 소각장 뭐 증축 관련된 갈등. 이게 다 사건이나 사안 갈등된 갈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존재 자체가 갈등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존재 내지는 이게 일상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들이잖아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충돌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 해결과 관련돼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요. 공공 갈등이 오랫동안 기승을 부렸죠. 그런데요, 이 공공 갈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갈등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해왔어요. 제도화 해왔죠. 그리고 이 공공 갈등은 목적이 명확하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자기 목적 실현을 위한 동원 체제를 가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 관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공공 갈등은 제도화를 통해서 체제 내화시키는데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 갈등은요, 이 공공 갈등하고 많이 달라요. 어떤 측면이 다를까요? 이거는 사회 갈등은요, 갈등의 당사자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세대 갈등이다라고 하면
2030과 5060 간의 갈등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 심각성의 정도를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공공 갈등은 국가라고 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또 해결의 책임 주체도 있잖아요. 이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주체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의 주체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또 공공 갈등은 그 다양한 그 제도적인 수단, 법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존재하되 그 책임을 묻기가 책임과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를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남녀 갈등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십조의 돈을 쓴다고 하지만 결국 이 사회적인 갈등은 대부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사법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개 이제 민원 등을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해소하기를 청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사법적인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해결을 청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청와대 민원 청원 같은 경험 많이 했잖아요. 청와대 청원을 하는데 해결되는 건수는 거의 없죠.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갈등의 성격이 굉장히 복잡하고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 이해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재원이라든가 갈등 해결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는 자율적 문제 해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율적 문제 해결 경험이 없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국가 이렇게 수직적인 위계 사회였었고 대부분의 권력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 문제 해결 권한을 시민사회나 주민이 갖고 있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율적인 문제 해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자율적 문제 해결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적인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요. 또 논의 결과에 대해서 공신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공신성 확보에 필요한 사회 제도적인 신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자율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인식의 문제는 국가주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행정에 의해서 모든 사회적인 영역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국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이 공적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식이 돼 왔었고요. 삶의 문제, 우리 사소한 마을의 일들조차도 역시 행정기관에 의뢰해서 또 민원에 의해서 해결을 해온 어, 습속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삶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공적 사안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감도 존재하는 건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도 역시 민원이라든가 사법적인 해결, 타협적 해결에 비싼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은 타율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갈등 해결의 방법을 전반적으로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자율적 문제 해결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리고 이런 국가나 권력기관에 의한 갈등 관리적인 방식으로부터 관계 중심의 문제 해결 중심의 갈등 관리로부터 관계 중심의 갈등 전환으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공론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뭐 공론장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공론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삶의 주체들이 삶의 세계에서 오는 문제를 소통적 논의를 통해서 뜻과 의지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차이를 인식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감과 공통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또 체계에 의한 일방적인 침탈을 방어하고 의사소통 권력을 형성해서 권력을 창출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논의를 모아서 뜻과 의지를 형성하면서 과제를 도출을 하는 공간인가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 권력을 형성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삶의 주체들이 권력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등 전환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뭐 복잡하게 설명도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갈등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 과제로 갈등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해결보다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체제라고 하는 것, 국가라든지 시장이라든가 하는 곳은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웃과 또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의 정상화죠. 관계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은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전환과 논리의 필요성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공론장의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과 대립의 이유를 밝히고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 상호 비적대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인식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갈등을 비적대적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 전환에 필요한 태도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와 같은 갈등과 갈등 해결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누구도 누구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이 차이든 성별이든 사회적 지위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논쟁하되 상대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은 내 말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내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압축적이지만 중요하죠. 말과 지식에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논의를 통해서 공통 분모를 형성해가는 그 과정에 진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위한 상호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등 조정에 관한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퍼실리테이터 경험하신 분들도. 우리가 갈등 전환적 태도를 가지려면요. 갈등 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갈등 조정은 갈등 조정은 논쟁을 허락하되 그 논쟁을 비적대적인 관계로 전환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의 진행은 그거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용으로는 회의 진행 능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회의 진행이 우리 삶에서는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요. 갈등은 굉장히 치열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치열한 갈등 속에서 논쟁을 허락하면서 논쟁의 폭을 좁히고 논쟁을 적대적인 논쟁으로부터 비적대적인 논쟁으로 전환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갈등 조정 능력이에요. 그 갈등 조정 능력을 가질 때 갈등 전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런 역량을 우리 내부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갈등 조정인이 되겠다. 무슨 퍼실리테이터. 직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내부에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론장을 형성하고 그 공론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론장 내에 갈등 조정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키워가야 됩니다.
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에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갈등은 도구적 방법에 의해 해소되는 것으로 부족하고 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공론장을 통해 상대와 상대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의 소중함 인식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하나도 배제되지 않고 온전히 드러나고 투명한 논의와 공정한 진행으로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더 나은 공동체 형성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이상 예, 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길었죠. 네.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이런 데 오면 내가 지금 퍼실하려고 하는데 또는 뭐 갈등 조정 관이 되고 싶어서 좀 기술을 좀 배우려고 왔는데 당신은 기술은 얘기를 안 하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느냐 그런 가치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갈등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삶의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갈등은 도구적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행정 권력이든 국가 권력의 정책 결정에 명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맞닥뜨려서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 공론장을 형성하고 또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역량을 갖춘야만 됩니다. 제가 제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갈등의 원인은 우리가 상호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갈등 사회적인 통합에 대한 책임은 전부 국가나 기관에 미루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로는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삶에서 도출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를 민원으로 해결하고 법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행복을 국가에 요구해가지고 행복해진다면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삶의 행복은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추구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들이 갖춰야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운동을 우리가 솔직하게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늘 첫 강의였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말씀 많을 거예요. 지금 8시 17분 정도 되는데요. 한 1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질의응답도 하고 의견도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이렇게 손 드는 거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없으면 그냥 직접 손을 들으셔도 됩니다. 예, 자유롭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의견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뭐 한 말씀씩 다 하고 싶을 거예요. 예, 제가 그러면 이게 논의를 여는 입장에서 여기 지금 제 윗줄에 이종국 선생님 계신데요. 이종국 선생님 한 말씀 하시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또 줄을 잘 세야 되는데 제대로 쳤네요.
마침 또 누구가 찾아오셔가지고 아, 미리 나가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또 지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그 죽비로 등짝을 맞듯이 아까 갈등 마지막에 마무리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서 진실은 내 지식과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결 가능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참 많이 듣고 먼저 그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런 학습의 기회가 엄청나게 저희들 역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해결하는데 오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하여튼 우리 박지영 대표님 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하여튼 여기에 같이 어울리면서 저도 우리 지역에 많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가능성도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히려 질문 대신에 감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나 보네요. 예, 자유롭게 의견 말씀하십시오. 예. 예, 우리 박정인 지원관님 한 말씀 하시죠. 가장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뭐 오늘 잘 배웠고요. 그 그냥 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음, 자꾸 우리가 너무 정답 찾기 중심으로 음. 모든 생각 체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갈등이 조정된다고 할 때 화해되고 그 안에서 뭔가 답이 찾아지긴 하지만 그것 자체도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전제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맞는 답일 뿐이지 정답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지원관님 말씀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갈등 관리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들 있잖아요. 문제의 빠른 그 종결, 예, 의사결정 자체에 모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든지 갈등은 사람들 사이의 부딪힘이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시간 배치를 인간한테 둬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결론이 도출되면 관계도 회복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갈등에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어떻게 비적대적인 관계로 바꾸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사람들 스스로 정해야 돼요. 정부가 정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서의 갈등에 필요한 시간은 우리 스스로 정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수십 년, 수백 년 걸리기도 하죠.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소중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또 우리 김혜몽 센터장님 오랜만인데 아까 인사를 못했네요. 지금 듣고 계세요? 다른 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 그 활동하시면서 부딪힌 문제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누가 손을 드신 것 같으네요. 네, 예, 제가 손승락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네. 부탁합니다. 갈등 해결에 있어서 인간관계 회복하고
문제 해결이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하면서 갈등 해결을 하면 문제 해결도 저절로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거는 뭐 오히려 상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이 작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속살이에요.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만 도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다수결이에요. 다수결만큼 명확한 명분을 획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은 무시된 상태에서 또는 논의에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일정한 결론 도출이 새로운 문제의 출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고리 오리콕이 뭐 이렇게 뭐 정부의 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았지만 새로운 문제의 출발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뭐 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영역까지 그런 문제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 갈등을 대하는 태도는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삶의 영역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로 봐야 되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서로 돕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그러면 회복할 필요가 있죠. 상호 이해에 기반한 동의에 동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동의도 낮은 문제고요. 실제로 갈등 상황에서는 적대적인 문제를 비적대적인 문제를 전환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적대적인 문제가 없는데 이런 자본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첨예한 이해관계의 측면으로만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상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의견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대를 제거해야 될 존재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까지 가잖아요. 그걸 빨리 극복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상대와 의견의 차이는 의견의 차이는 존중하더라도 의견의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상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적대적인 것의 비적대적인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없으면 갈등 굉장히 파괴적으로 가죠. 자기가 죽더라도 상대를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은 삶의 영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현실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다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는 다 사실은 A 갈등으로 깨지고 B 갈등으로 깨지고 C 갈등으로 깨지는데 이 A, B, C가 어떤 건가 보면 우리 내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서 발생한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다 바깥에서 온 문제들로 우리 내부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부가 더 좋게 되기 위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것보다는 외부에서 온
권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러싸고 우리 내부가 파괴되고 이렇게 분열되고 고립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근데 외부에서는 치료해 주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 공론장을 통해서 회복하고 치료해 가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대신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 좀 우울하고 심각한 얘기죠. 근데 현실이에요. 보면. 그럼 갈등 해결의 출발은 상대를 나와 동일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삶의 태도 전환이 필요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람에 대한 인식은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경험 많은 분들 또 있으시니까 우리 이한구 그 이사님 같은 경우도 평생 계양산 관련된 일로 평생 사셨잖아요. 또 다른 분들 뭐 여기 아까 안평한 선생님 또 우리 많은 분들 사실은 평생 이런 문제들 안고 사셨어요. 또 우리 김인정 위원장님, 또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내부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너무 많은데 다 민원이라든가 다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이제 좀 속상하고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다 개별화돼서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만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 좀 힘을 모아서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돈도 적게 들고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회복되는 거를 저는 이렇게 그 갈등 현장에 가서 봐요. 근데 갈등을 잘못 도구적으로 해결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승이 나가지고 더 갈라져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려고 사람들 배제시키고 이렇게 정부 의도 관철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없었던 것도 커지고. 네, 그렇죠. 우리 이한구 의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너무 오래돼가 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국적인 이슈였던 경인우나 저희 동네가 경인우나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찬성 반대 나눠지고 뭐 주민들이라는 건 다 저 선배님들 집안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이죠. 뭐 또 계양산 롯데 골프장 아주 유명한 그 골프장 싸움에서 아마 유일하게 승리한 싸움일 텐데요. 제가 항상 주민들한테 강조한 거는 찬반 나눠져 있지만 나중에 이게 뭐 누가 지든 이기든 같이 공동체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당장 서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지역이 뭐 그린벨트나 뭐 군사보호정 너무 낙후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상대적 박탈감에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뭔가라도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뭐 그런 취지. 그게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거지만 저를 비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지, 생각 이런 차이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건 뭐 주민들의 힘이 누가 세냐에서 결정나지 않잖아요. 결국은 정치나 이제 또 여러 사회적인 영향력, 세력, 힘 이거에 의해서 결정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더라도 주민들끼리 뭐 집안이고 선후배고 이거만큼은 좀 우리가 서로 존중하자. 이제 그거를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사실 항상 뭐 선배들이 뭐 저한테 막 압박을 하더라도 저는 뭐 한 번도 그거에 굴복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시의원 이제 골프장 무소속 시민 후보로 해서 골프장 해서 시의원이 되고도 지역 주민들이 뭐 찬성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뭐 많이 이렇게 지지해 줬던 것 같아요. 두 번 하는 동안.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이제 누적된 지역 문제들을 8년 동안 좀 많이 해결하는 또 그런 또 계기도 좀 세웠었고요. 예.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강길모 위원장님 손 드셨나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보통 뭐 갈등을 해소한다, 갈등을 제거한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박태순 소장님이 제목을 갈등을 전환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뭐 칡과 등나무에 얽히고 설킨 건데 그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을 얽히고 설켰다는 뭐 중충적이고 복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뭐 이렇게 딱 해소하고 제거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거에 또 어떤 쌓여온 것 또는 사람 간에 쌓여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뭐 그 기업에서 경험을 보면 그래 그 사람 말은 참 옳은 얘기야 하는 어떤 것까지 가지 그 다음은 안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개인이나 조직의 능력을 볼 때 KSA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요. K는 뭐 잘 아시겠지만 knowledge가 되겠고요. S는 스킬, 그다음에 A는 attitude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이거를 덧셈이라고 생각하는데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떤 태도, 아까 뭐 비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는 결국 어떤 우리가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에 앞선 어떤 감정, 감흥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중심을 두고 접근해야만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관계 회복 그것이 진정한 갈등의 전환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이 어떤 소송이나 이 법으로 가는 것 자체가 법적 판단을 받으면 양쪽이 이론적으로는 승복을 하겠지만 감정적으로나 다른 문제에서 다음 문제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나은 관계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게 국회가 여야가 지들끼리 해결 못하고 맨날 고소고발해가지고 그러면서 검찰 욕하면서 검찰 키우고 그 사법적 판단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갈등 현장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면 글쎄요, 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는 한편에서는 자기 책임, 자기 결정권을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갈등도 갈등들이고 여러 갈등들이 있는 것이고 해결 방안도 해결 방안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폭을 좀 넓게 넓혀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그 박소양님이 그간에 한 몇 개월간의 그 상당한 공론 포럼 한 60강도 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들, 또 이웃 이렇게 굉장히 관계적으로 형성돼 있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유독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차이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지 못해요. 실제로는 근데 오랜 동안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소위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접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국가가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온 것이죠.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기반을 두고 운영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파괴되는 상황과 함께 우리 속으로 깊이 내면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웃이나 우리 마을, 우리 주변조차도 그런 국가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권위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일방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효율 중심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이걸 회복해야지 돼요. 이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영역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행복을 누가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가가 강화된다고 해서 우리 삶이 그대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된 거죠.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솔직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영역의 회복, 모든 것이 국가가 다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적인 관계 회복, 사회적인 삶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 사회적인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공론장, 함께 논의해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함께 할 일들을 정해가는 이런 공론장을 스스로 창출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갈등도 그 안에서 관계를 중시하면서 녹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여기 같이 하는 분들이 그 선두에 서서 같이 노력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인사 안 한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서중현 선생님 지금 계신가요? 네. 그다음에 또 김혜몽 센터장님 역시 아직 우리 도근환 의원님 오셨네요. 도근환 의원님 인사하실 수 있어요? 네. 예,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다른 일 하다가 그냥 듣고만 있었네요. 잘 계시죠, 선생님? 강의 잘 예.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우리 황도서 교수님 늦으셨죠 오늘? 인사 말씀. 소리. 안녕하세요. 지금 버스 중이어서 버스 아, 안이어서 간단히 이렇게만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꼭꼭 뵐게요. 우리 황도서 교수님은 8월 달인가요? 예. 9월 달. 법치주의 9월 달인가요? 예. 법치주의 관련해서 우리 그 교수님 강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이렇게 친절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한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 여러분 계신데 제가 기억을 김혜몽 처장님, 그 센터장님 또 아까 말씀 안 하셨고 울산의 김용진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민정복 선생님. 민정복 선생님 양미강
네, 선생님. 네. 그다음에 장원자 선생님. 장원자 선생님 아까 인사 안 하셨죠? 못 하셨죠? 네. 네, 장원자 선생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오늘 모처럼 반가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화면 보고 그래서 예. 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꼭 뵙겠습니다. 장원자 선생님은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네,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시구나. 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깨우친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제가 희망하는 것을 겁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툭 던진 내용도 있을 거고요. 더 큰 거는 우리 이런 문제는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일수록 보다 더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또 사회문화적인 위기의 감을 갖잖아요. 위기 한복판에 있다라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 위기에 대해 소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위기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적극적으로 중요한 말 그대로 새로운 기회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이렇게 지혜를 모아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원래 포럼이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원래 포럼 괜찮으셨어요? 네. 예. 다음 원래 포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원래 포럼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단톡방 등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주민주권 시대 정치 권력과 갈등 해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장명학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7월 2일 날 7월 2일 첫 번째 주 토요일 말씀을 저녁 7시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장명학 선생님은 제가 직접 이렇게 너무 그 글과 내용이 좋아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여러 차례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요. 굉장히 우리 시대의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해 오신 분이고 특히 아렌트와 하버마스를 비롯해서 또 서양 철학에도 깊은 조예가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7월 2일 날도 여러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노무현 재단 우리 안 팀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6월 24일, 25일부터 지역별로 공론장 설계와 갈등 조정 학교를 열어서 운영하게 돼요. 전국에 광역 3곳 또 기초 3곳 이렇게 해가지고 6곳에서 공론장 설계와 갈등 조정 학교를 이틀 동안 운영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6월 24일, 25일 또 7월 달에는 광주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무현 재단에서 재정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 쭉 한 다음에 12월 달에는 서울에서 또 같이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공부합니다. 12월 달에 하는 워크숍, 그것을 워크숍 형식으로 하는데
공론장 설계와 갈등 조정에 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숙식을 하면 1박 2일 동안 숙식하면서 하는데 서로 사귀는 기회도 되고 예, 서로 의지도 다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요 6곳에 살지 않더라도 경기도에 사시면 의정부에 가서 하셔도 되고 또 서울에 오셔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오늘 뭐 첫 번째 원래 포럼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칠까요? 여러분 힘드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오늘 공론 첫 번째 공론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신 분이 있으십니다. 누가? 네, 손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예, 예. 그래요. 마지막에 좀 늦었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갈등 해결 방법으로 공론장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공론장이 공공 갈등하고 사회 갈등 모두의 해결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인간관계 회복이라면 공공 갈등, 사회 갈등, 뭐 개인 갈등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공론장이 공공 갈등과 사회 갈등 중 뭐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둘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 좀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런 그 개념 구분에 의해서 공론장의 역할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론장은 우리 삶의 주체들이 제가 거기 쓴 것처럼 삶의 주체들이 삶의 문제를 논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아까 우리 그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살고 있는데 계양산을 골프장을 만들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론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공공기관과 관계없이 우리 마을에 존재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취지에서 공론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광주에서 광주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이 상당히 많이 중앙공원과 관련해서 설계가 돼 있지만 마을 숲 관련해 가지고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러면 마을 숲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모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공론장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공 갈등이냐 뭐 사회 갈등이냐라고 하는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주제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아직 소개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소개. 강명희 선생님 소개하셨어요? 소리. 소리, 예. 네, 아까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예, 아쉽지만 오늘 제 1회 원래 프로그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네, 박수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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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수고 많았어요. 도근한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가 대구에 한번 갈게요, 조만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에서 봅시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셨어요.